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컷오프를 발표하고 나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낙연 측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이낙연과 이재명의 지지가 거의 차이가 없다, 거의 클로스했다라고 하는 것들, 막 골든 클로스 막 이런 단어를 붙이면서 여론전을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낙연이 2등 굉장히 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언론이 네이버가 앞에 띄우는 여론조사들이 되게 웃겨요. 이낙연 첫 윤석열의 우세. 윤석열 양자택에서 이낙연의 첫 열세 막 이런 식으로 이낙연을 띄웁니다. 심지어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기는데 이낙연이 윤석열을 이겨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이 뭔가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띄우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3일째 내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낙연이 오를 수 있고 이재명은 이재명 다음을 이렇기 때문에 내리는 거다라고 그 평론가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럼 이낙연이 오를 만한 짓을 했습니까? 이 정도로 갑자기 윤석열을 확 뛰어넘고 이재명을 확 뛰어넘고 막 골든 크로스 되고 막 이 정도로 이낙연이 뭘 할 게 있나요? 오히려 이낙연은 이 경선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완전히 다 털리지 않았나요? 이낙연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사람 정말 너무 구리고 이중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당대표에 있을 때 총리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방해만 하던 사람이 말로는 언론개혁 떠들고 점찰개혁 떠들고 민주당에 본인이 적통이라고 하고 정통성은 자기한테 있다고 하는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말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개혁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이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거나 방해하거나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 이 올해 선거를 망쳐놨잖아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다 떠났잖아요. 지지율 다 폭락했잖아요. 대통령, 그 정책들 다 걸레짝으로 만들었잖아요. 공수처도 끝까지 시간 끌어가지고 마지막 판에 하고. 추미애 장관이나 뭐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거 있나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정통성을 얘기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장관을 앞설 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없거든요. 지금 이 현상을 언론이나 이 무언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심지어 국힘당은 알아서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하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조중동은 이낙연을 띄워줍니다. 정세균하고 같이. 왜 띄울까요? 추미애의 부상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추미애의 부상을 막겠다라는 거든. 그래서 이낙연을 계속 무슨 대항마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2017년에 있었던 이재명 확 띄워 안 돼. 그러더니 갑자기 안희정을 막 띄워 안 돼. 그러더니 이제 안철수 지지율 확 올려갖고 여론조사 가지고 여론전을 하죠. 그때랑 되게 비슷해요. 이낙연이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급상승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낙연을 가지고 호들갑 떠는 언론들이나 그 평론가들이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건 너무 이낙연을 띄워서 추미애를 제거하고 이재명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전략이 보여요. 왜냐면 국힘당 쪽에서는 윤석열로 안 되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 얘네들이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는요, 이낙연을 가지고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낙연을 최대치로 끌어들이면 이낙연이 사실은 추미애가 2등이 돼서 이낙연을 3등, 4등으로 눌렀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추미애가 2등을 못하고 이낙연이 마치 붙은 것처럼 하고 이재명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낙연이 이렇게 해서 계속 승부수를 띄우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를 가든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졌을 경우에는 그렇게 본인이 쌓은 그 30% 40%인지 뭔지 그 허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튈지 어떨지 모르는 거란 말이지. 지금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낙연의 부상을 막아야 돼요. 이낙연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띄워주고 이재명을 디스하고 추미애를 무시하는 이 전략으로 간 다음에 이낙연이 혹시 정세균이나 이런 인간들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까지 싸움을 해서 졌을 때 이 인간들이 곱게 승복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 인간이 이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중동이나 저쪽 애들도 지금 국힘당 애들도 전부 나서 지금 이낙연을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한테는 지금 이낙연의 부상이 필승 카드인 거예요, 여러분. 이낙연을 키웠을 때 이낙연이 마지막에서 무슨 짓을 할지, 이낙연을 지지하는 저 똥파리 난닝구들이 무슨 짓을 할지는 지금 그 기간에 이 민주당의 역사가 다 보여줬어요. 쟤네들은요, 안 찍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똥파리랑 난닝군요, 안 찍어요. 그래서 추미애를 그렇게 무시하고 차단하는 작전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론조사들 봐보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표집된 게 너무 보이지 않나요? 대통령 지지율 확 튀고 이낙연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표집돼 있어요. 쟤네들이 윤석열 띄울 때 그 보수 지지자들을 과표집해서 띄우듯이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을 대권으로 띄울 때부터 보면은 지들 마음대로 여론조사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지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박시영도 믿으면 안 된다고 봐요, 결국은. 이 사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예 여론조사를 갖고 정치를 하고 있거든. 누군가에게 줄을 대고 자기들한테 돈이 되니까 예 조심해야 된다. 여론조사에서 뭐 대통령 높게 나왔다, 뭐 이렇게 민주당 높게 나왔다고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땐 과표집이다. 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낙연은 당대표로서 빵점이었다. 권리당원 단아하고 지지율 폭락하고 당대표 하면서 한 일이 없다. 맞아요. 일견 맞는데요. 이 사람이 과연 하지 않은 것이냐 무능한 것이냐라고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100% 이 사람은 하지 않은 쪽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면 이 사람 지금 자기 선거 캠프 꾸려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 보세요. 선거의 귀재예요, 귀재. 지금 10%도 안 됐던 사람이 지금 막 30%, 40% 하면서 막 윤석열 막 이기고 이재명 막 이깁니다? 온오프에서 조직을 꾸린 걸 보세요. 그렇게 말아먹었는데도 이낙연한테 붙은 현직 의원들이 제일 많아요. 그 의원 중에서도 언론인 출신들이 많죠. 이 언론인 출신들이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이낙연이 뜨고 있다라는 걸 하고 있죠. 오프라인에서 똥파니나 난닝구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세하죠. 이재명보다 훨씬 잘해요, 캠프는. 자기 선거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이 8개월 동안 당대표 하면서 당 지지율이고, 예, 권리당원 나가게 하면서, 개혁법안 다 뭉개면서, 예, 몇 번씩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면서 시간 끌고 뭉개했다라는 거예요. 3년 전 얘기하면서. 지지자들 다 흩어지게 만들고, 이게 의도한 건가요? 무능한 실수인가요? 제가 볼 때 이건 의도한 거라고 봐요. 이 사람 지금 자기 선거하는 거 보면. 진짜 이낙연은 무서운 사람이고 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사람. 네, 요 며칠 예, 열린공감TV는 뭐 진짜 뭐 매일매일이 정말 쇼킹합니다. 예, 특히 뭐 그저께 김범수는 나의 남편이었어라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소개한 그 방송할 때 뭐 실시간 시청자 수가 뭐 6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저께 방송도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3층과 17층은 공존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가 자기가 막 8억 5천 7억씩 얻어가지고 연애하려고 양다리 거치려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했다라 두 집 살림을 했다라는 건 저는 약간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저는 제가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작년부터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에 가깝다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한 장면 싹 지나갔는데 한 부분이 있어요. 이 최윤순이 내가 윤서방한테 면목이 없잖아. 면목이 없는 이유가 뭐냐? 불과 몇 달 전에 파혼을 한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러니까 거기 파혼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 씨가 파혼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당연히 그때의 김검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며칠 전에 그 시사저널의 그 뉴스, 그 기사에서의 그 두 사람이 전입신고한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여기 어느 정도의 비밀이 이렇게 보여요. 17층으로 이 17층으로 김건희 씨가 전세를 든 게 2010년 10월 18일이에요.
근데 이 정덕택 할아버지한테 걸린 거, 어르신한테 걸린 거는 2012년 2월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3월에 결혼하죠. 그리고 4월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근데 스트레이트에서의 그 한 장면은 2011년 가을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2011년 가을에 그 열린공감TV의 방송처럼 뭐 꽃꽂이 다니고 뭐 떡 주고 그 2011년 가을까지 10월 뭐 그때까지만 해도 김범수랑 사실혼 관계였거나 예, 결혼식 자기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도 보러 다니고 꽃꽂이 하고 다니고. 그걸 보면서 내가 면목이 없어서 윤서방한테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김범수와 김건희가 3층에서 서로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윤석열은 이미 17층에 살고 있었잖아요. 둘은 뭐 2년 전부터 동거했다고 하지만 김건희랑 김성주가 서로 예 그런 관계였다는 걸 알고도 급하게 예 걸리자마자 결혼한 거거든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둘은 비즈니스 관계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알고 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나가잖아요. 2014년 11월인가. 나간 다음에 누가 들어왔다는 게 없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가 다시 3층으로 돌아와서 전입신고한 거는 2017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뭐 남편이 갑자기 뭐 대구 살다가 막 올라오니까 꼴 보기 싫어서 데려왔는지 아니면 본인의 그 3층짜리 집에 그 있었던 근저당 빚을 다 갚아가지고 어쨌든 3층으로 기분 좋게 이건 온전히 내 집이 됐어라고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들고 나간 사이에 그 4년 반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누가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도 그 주소지가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거는 주소지만 서로 왔다 갔다 했지 3층에는 계속 김건희 씨가 살았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17층이잖아요. 윤석열의 이 전입신고가 2년 반이 늦었잖아요. 검찰총장 임명하고 나서. 근데 어저께 열린공감TV에서 그 17층에 우편물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씨 앞으로. 그러니까 그 우편물은요. 많은 걸 상징하게 해줘요. 그 포스트잇하고. 집주인이 실제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이 너무 귀찮아하고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였을 수도 있죠. 김건희, 윤석열은 3층으로 보내요.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포스트잇이나 이 17층에 이렇게 그 김건희 씨 우편물이 있다라는 거는 매우 최근까지 김건희 씨든 윤석열이든 그 집에 살았을 확률도 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나오니까는 그 집을 어쨌든 정리해야 되죠. 문제가 되니까. 그 정리하기 직전, 바로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17층에 살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우편물과 그 포스트잇은. 근데 어쨌든 이 윤석열이나 이 김건희의 이 사건 중에서 이 김건희 씨의 어떤 그런 뭐 치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끝내 이 두 사람이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제 와이프는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삼성은 원할 것인가? 아쿠아비스타 얘기가 나오면 삼성이 지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이 정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이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삼성이 과연 이 상황을 원할까? 저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운명은 저물어 가고 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